1942년 1월 17일 워싱턴 DC 네브래스카 애비뉴의 한 평범한 벽돌 건물, 성에 낀 창문에 겨울 추위가 와닿았고 몇 시간 전에 식어버린 커피잔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죽살 6호실 안, 전기가 꾸준히 흐르는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천장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젊은 남자가 가로챈 무선 통신 용지 더미에 몸을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글자들을 더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담배 연기와 낡은 종이 냄새, 일상으로 위장된 절망감의 냄새가 맴돌았다. 밖에서는 포토맥 강 건너편으로 나라는 여전히 진주만 공격의 충격에서 휘청거리고 있었다. 애리조나호가 항구 바닥에 진흙 속으로 가라앉은 지 41일, 미국이 그토록 피하려고 애썼던 전쟁에 휘말린 자신을 발견하고 잠에서 깨어난 지 41일째였다. 하지만 여기 그림자가 구석에 고여 있었고 라디에이터는 불규칙한 리듬으로 덜그럭거리는 이 비좁은 사무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기호와 구문, 서구인의 눈에는 태평양의 밤 자체처럼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언어 구조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의미의 전쟁이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사카키다였지만 출생증명서에는 사카키다 리이치로라고 적혀 있었다. 24살의 미국 태생으로 영어의 날카로운 자음과 일본어의 유려한 복잡성에 모두 능통했다. 그는 전쟁 전에 군사정보국에 징집된 약 20여 명의 니세이, 즉 2세 일본계 미국인 중 한 명이었다. 이들은 일본군 용어의 미묘한 차이, 황실 명령의 공식 언어, 그리고 전송이 해군 장교로부터 온 것인지 육군 서기로부터 온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언의 미묘한 차이까지 훈련받았다. 이제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오르고 벽시계가 자정을 넘어 또 1시간을 가리키는 동안 그는 그날 오후 하와이 HYPO 기지에서 도착한 일련의 가로챈 메시지들을 연구했다. 메시지들은 단편적이었고 암호 해독가들이 부분적으로 해독했지만 단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 군사 계급, 전시 일본 장교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암묵적인 가정들까지 이해하는 사람 없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퍼즐의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리처드 사카키다는 네브래스카 애비뉴의 그 방에 있지 않았다. 그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일의 본질을 담고 있지만 암호 해독 전쟁의 복합적인 신화에 속한다. 대중의 상상력은 이 전쟁을 거의 전적으로 미드웨이 승리에 JN-25로 알려진 일본 해군 암호 해독에 그리고 야마모토 제독이 결정타로 의도했던 계획을 해독하기 위해 작업지에 몸을 숙이고 있는 미국 암호 해독가들의 극적인 이미지에 집중시켜 왔다. 역사가 더 극적인 서사들에 찬성하여 대체로 간과해온 진짜 이야기는 워싱턴이나 하와이가 아닌 필리핀의 열대 더위 속에서 일본 침공 몇 주 전 김영옥이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인 통역사가 제국들 사이, 언어들 사이, 끝나가는 세상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상 사이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을 때 시작된다. 제국의 그림자 한 사람이 태평양 전쟁에서 군사정보의 궤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진주만 공격 이후 그 절박했던 몇 달 동안 미국이 무엇에 직면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수년간 잔혹한 작전으로 단련되었고 부시도 무사도 정신과 천황의 신성한 명령으로 강해진 일본 군사기계는 가장 비관적인 연합군 계획가들조차 경악하게 할 속도와 맹렬함으로 태평양을 휩쓸었다. 1941년 크리스마스에 홍콩이 함락되었다. 12월 26일 마닐라는 무방비 도시로 선포되었다. 1월까지 일본군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상륙했고 버마를 거쳐 인도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웨이크 섬과 괌을 점령했다. 한 세기 동안 아시아를 지배했던 서구 식민 제국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있었고 미국은 갑자기 끔찍하게도 단 하룻밤 사이에 8척의 전함을 잃은 해군과 일본 육군 사단과 해군 소함대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정보기관을 가지고 양대양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문제는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적, 문화적, 문명적인 문제였다. 표음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중국어에서 차용한 복잡한 표의 문자인 한자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가진 일본어는 소수의 미국인만이 넘으려 했던 장벽이었다. 전쟁 전에는 아마 200명 정도의 미국인만이 어느 정도 능숙하게 일본어를 읽을 수 있었다. 그중 군사 용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50명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육군과 해군은 작은 어학 학교를 운영했다. 육군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디오에, 해군 학교는 워싱턴에 있었지만 매년 소수의 학생만을 배출했고 교육 과정은 가로챈 무선 메시지에 나타나는 약어 군사 속기나 포로들이 신문시 사용할 수 있는 구어체가 아닌 공식적인 문어체 일본어에 중점을 두었다. 더욱 어려운 것은 문화적 차원이었다. 일본군 통신은 역사적 언급, 고대 전투와 고전시에 대한 암시로 가득했고 무엇을 말하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결정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급, 장교가 상급 장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정교한 존칭과 겸손한 표현을 사용했고 사령부의 명령은 어떤 언어 교재도 제공할 수 없는 문화적 지식을 전제로 메이지 유신이나 사무라이 규범을 언급할 수 있었다. 일본군 통신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전체 세계관을 내재화하는 것이었고 부시도 무사도의 무게, 국채 구호티, 민족의 정수의 의미, 그리고 병사들이 항복의 수치를 겪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기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1942년 겨울 미국 정보기관과 일본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 사이에 서 있던 벽이었다. 암호 해독가들은 암호를 해독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는 수학적 열쇠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군사 문화를 이해하는 통역사 없이는 가로챈 메시지들은 부분적으로 불투명하게 남아 있었고 미국 정보 장교들이 꿰뚫을 수 없는 문화적 가정들 뒤에 그 완전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필요 속으로 김영옥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 이름조차 설명이 필요하다. 김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19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에서의 일본 식민 통치를 피해 도망쳐온 이민자 부모의 아들이었다. 그의 첫 언어는 한국어였고 두 번째는 영어였다. 그리고 일본어는 억압자의 언어, 그의 부모가 분노와 쓰라림으로 말했던 언어로서 세 번째로 익혔다. 일본어는 부분적으로 고국에 대한 귓속말 대화가 한국어와 한국에 교육받은 계층에게 강요되었던 일본어가 섞인 형태로 진행되었던 집에서 배웠고 부분적으로는 일본계와 한국계 공동체가 불편하게 인접하여 살았으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역사적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도 언어를 공유했던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배웠다. 예상치 못한 신병 김영옥은 1937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자신을 군인으로 상상하지 않았다. 그는 작았다. 키는 겨우 5피트 6인치였고 몸무게는 130파운드 정도였으며 대공황 시기에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마른 체격이었다. 그의 부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했는데 돈을 낼 수 없는 이웃들에게 외상 판매를 했고 하루 14시간 문을 열었으며 항상 일하고 항상 노력하며 언제나 한 달만 잘못되면 실패할 수 있는 미국의 이민자 삶의 힘든 현실을 대변했다. 김은 대학에 진학하여 어쩌면 교사나 회계사가 되는 것을 생각했다. 자신이 자란 민족 거주지의 좁은 틀을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를 말이다. 하지만 대공황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학비가 없었고 1930년대 후반 로스앤젤레스에서 젊은 한국인 남성에게 가능한 일자리는 그의 부모가 이미 겪었던 것과 같은 힘든 노동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1940년 유럽의 전운이 감돌고 루즈벨트 행정부가 불가피해 보이는 갈등에 대비하여 마지못해 미군을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육군이 신병을 모집하자 김은 기회를 보았다. 급여는 안정적이었다. 교육 혜택도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 생활의 주류에서 항상 약간 벗어나 있었고 미국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항상 외국인으로 낙인 찍혔던 젊은 남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군대가 일종의 소속감을, 아시아인들이 진정으로 미국인이 될 수 있는지 종종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미국인다움을 증명할 방법을 약속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진주만 공격 11개월 전인 1941년 1월에 입대하여 캘리포니아의 포트 오드에서 기초훈련을 받았다. 육군은 그 무한한 관료적 지혜로 처음에 그를 보병으로 배속시켰고 그의 언어 능력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행군하고 훈련받고 M1 게런드 소총을 분해 조립하는 법과 규정 시간 내에 참호를 파는 법을 배웠다. 진주만 공격 이후에야 군대가 갑자기 아무도 거의 읽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적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 김의 인사 파일에 일본어 능력이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때 그는 이미 상병으로 진급하여 태평양으로 파병될 예정인 부대와 훈련 중이었다. 하지만 1942년 1월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디오로 의도적으로 모호한 명칭인 군사정보국 소속 부대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김이 프레시디오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아시아에서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절박한 미비함을 반영하는 임시 변통 작전이었다. 육군 일본어 학교는 1941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지만 겨우 60명의 학생과 소수의 강사만 있었고 대부분 일본에서 살았던 백인 선교사들이나 양국에서 교육받은 2세 일본계 미국인들이었다. 교육 과정은 초보적이었고 장교들에게 기본적인 신문을 수행하거나 간단한 문서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일본어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로챈 통신을 번역하는 조직적인 체계가 없었으며 일본 정보원을 작전 계획에 통합하는 확립된 절차도 없었다. 통역사로 징집된 사람들은 대부분 리처드 사카키다와 같은 2세 일본계 미국인들이었지만 김과 같은 일본어를 구사하는 소수의 한국계 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태평양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군사정보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체계적인 훈련 없이 여러 부대에 배속되었다. 김의 첫 임무는 프레시디오에서 신문관들과 협력하여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붙잡힌 소수의 일본인 포로들을 신문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주로 소형 잠수함 승조원이나 격추된 조종사들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공포가 뒤섞인 비좁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하지 않은 일이었다. 포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수치이며 살아서 붙잡히는 것은 명예와 가문의 이름을 잃는 것이라고 배웠던 종종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뚱한 대답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김은 언어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탐색하고 있었다. 그는 항복하기보다는 죽도록 길들여진 미국인 포획자들을 경멸과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가 뒤섞인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을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김은 많은 미국 정보 장교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군이 엄격하게 계층적일 뿐만 아니라 서구인의 눈에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체면, 명예, 집단 조화 유지에 집착하는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포로는 직접적인 질문에 응하지 않았고 처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료나 임무를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바르게 접근하고 그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협력을 궁극적으로 천황을 섬기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막는 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한다면 정보가 흘러나올 수도 있었다. 그것은 인내심, 문화적 감수성, 특정 단어가 지니는 무게에 대한 이해, 직접적인 요구로는 불가능한 것을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했다. 태평양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업무는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창성을 요구한다는 이러한 통찰력은 기미 전쟁에 기여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1942년 봄 일본군이 태평양 전역을 계속 휩쓸고 미군이 필리핀에서 후퇴하여 호주나 심지어 미국 서해안에 대한
일본의 피할 수 없는 공격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을 때 신중한 심리전을 펼칠 시간은 없었다. 군이 절박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정보였다. 일본은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 계획인가? 어떤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들의 보급선, 지휘 구조,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전환점은 1942년 4월 조지프 로슈포트 사령관이 이끄는 하와이 HYPO 기지의 미국 암호 해독가들이 대규모 작전이 계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본 해군 통신의 단편들을 조합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다. 그들은 일본 해군 암호 JN-25를 해독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노력했고 4월이 되자 가로챈 메시지의 15% 정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이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지만 무엇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이해하기에 부족했다. 가로챈 메시지들은 AF로 지정된 목표를 언급했고 5월 말이나 6월 초의 날짜를 거론했으며 다수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해군력의 집결에 대해 논했다. 그러나 AF의 정체는 여전히 모호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호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은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를 제안했다. 또 다른 이들은 하와이 자체라고 믿었는데 일본이 진주만에서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두 번째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 김영옥과 같은 번역가들의 역할이 결정적이 되었다. 암호 해독가들은 암호의 수학적 구조를 해독하고 메시지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 작전의 특정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미묘한 차이, 문화적 언급, 군사 용어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메시지에서 대규모 결정적 전투를 언급했을 때 그것은 계획된 전투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설명이었을까? 아니면 일본 해군 전략이 수십 년 동안 기반을 두고 있던 결정적 함대 전투, 즉 칸타이케센 젠2이주에젠 교리에 대한 언급이었을까? 통신에서 토라에서 시작된 임무 완수라는 문구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진주만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작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김은 4월 말 하와이로 파견되었는데 가로챈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HYPO 기지로 급파된 여러 번역가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제14해군지구 사령부 건물의 지하에 창문 없는 지하실을 발견했다. 그곳은 임시 암호 해독센터로 개조된 공간으로 사람들이 교대 근무로 밤낮 없이 일했고 벽에는 암호 그룹 복구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가득했으며 가로챈 무선 메시지 필사본 더미가 분석가들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쌓여 있었다. 공기는 부족한 환기 시스템을 통해 순환되어 퀴퀴했고 담배 연기와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몇 주 동안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옆방의 야전 침대에서 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대 지휘관 로슈포트는 키가 크고 구김살 많은 인물로 일할 때 습관적으로 스모킹 재킷과 침실 슬리퍼를 착용했는데 이는 해군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정당화했다. 그는 전쟁 전부터 교과서와 사전을 통해 일본어를 독학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한 줄의 텍스트에 얼마나 많은 의미의 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를 알 만큼은 이해했다. 김이 그에게 소개되었을 때 로슈포트는 부분적으로 해독된 메시지 대어미를 건네주며 간단히 말했다. 이것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주시오. 단순히 단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이오? 김이 가로챈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은 오직 그의 배경을 가진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이었다. 일본군 메시지들은 공식 명령이나 보고서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군사용 일본어로 쓰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독자가 맥락을 이해하고 언급된 내용을 알고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일종의 속기체로 작성된 실무 통신이었다. 그들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약어, 선언과 조종사들의 거친 언어에서
유래한 속어, 러일 전쟁 또는 그 이전 일본 군사 역사의 전투를 언급하는 역사적 암시를 사용했다. 그것들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횡설수설이 될 것이었다. 그것들을 이해하려면 일본 해군 장교처럼 생각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구절이 실제로는 특정 해군 교리나 전술 개념에 대한 언급일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더욱 중요하게도 김은 다른 계급과 부대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전함 함장의 메시지는 구축함 함장의 메시지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해군 항공대에서의 통신은 해상 함대 장교들이 사용하지 않을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패턴들을 분석하고 메시지가 작성된 문화적, 제도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김은 불완전한 해독으로 남겨진 공백을 메우고 메시지의 구조와 스타일에 기초하여 누락된 암호 그룹이 무엇을 말했을지에 대해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고된 작업으로 그에게 파편적인 일본어 원문, 영어 번역, 군사적 맥락, 그리고 일본 장교들이 해군 작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 문화적 가정들을 동시에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단 하나의 메시지에 몇 시간을 보내며 다른 가로챈 메시지들, 이전 작전의 정보 보고서, 그리고 일본 해군 조직과 교리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교차 참조했다. 그리고 천천히 조각조각 하나의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해의 무게 5월 초까지 김은 AF가 호주나 알래스카가 아니라 미드웨이 섬, 즉 하와이 제도에 접근하는 길목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하와이 북서쪽의 작은 환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의 분석은 부분적으로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진 부대들을 함께 언급하는 메시지에서 AF가 나타나는 빈도, 부분적으로는 가로챈 메시지에 언급된 거리와 시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더 직관적인 것, 즉 몇 주 동안 일본 해군 통신을 읽으면서 발전시킨 일본 장교들이 작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각에 기반을 두었다. AF에 대한 메시지들은 이것이 주변 작전이 아니라 일본 전략적 사고의 중심적인 무엇임을 시사하는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칸타이케센 교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적 전투를 언급했다. 그들은 1905년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위대한 해전 승리인 스시마 해전 기념일과 일치하는 날짜를 언급했는데, 이는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력의 잔존 세력을 파괴하려는 작전에 상징적으로 강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짜였다. 로슈포트는 김의 분석에 동의했지만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니미츠 제독과 AF가 다른 곳이라고 믿는 워싱턴의 회의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말이다. 유명한 시험을 고안한 것은 로슈포트였다. 그는 미드웨이에게 섬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고장났다고 보고하는 가짜 무선 메시지를 평문으로 보내도록 했다. 이틀 후 HYPO 기지는 AF가 신선한 물이 부족하다고 보고하는 일본군 메시지를 가로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했던 확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체 의도를 번역하는 작업은 여전히 막막했다. 가로챈 메시지들은 일본이 4척의 항공모함과 대규모 지원 함대를 보낼 계획임을 드러냈지만 그들의 전술 계획 세부 사항, 접근 시기, 알류샨 열도에서의 기만 작전과의 조율,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한 해독과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공유된 지식을 전제로 하는 통신의 본질적인 모호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김은 리처드 홍고와 야마다 요시카즈 같은 2세 일본계 미국인, 전쟁 전에 일본에서 유학했던 엘바 레스웰 같은 백인 장교 등 다른 번역가들과 함께 가로챈 메시지들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짜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일본 함대가 이미 집결 중이고 미군 항공모함들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확률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시간과 싸웠다. 만약 그들이 시기, 접근 경로, 일본의 전투 계획에 대해 틀렸다면 미군 항공모함들은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잘못된 위치에 있을 수 있었고 태평양 함대는 일본의 진격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잃을 것이었다.
그 지식의 무게는 번역가들이 가로챈 메시지 더미를 처리하고 암호 해독가들이 새로운 암호 그룹을 해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일본 메시지에 언급된 날짜 1942년 6월 4일가 피할 수 없이 다가옴에 따라 창문 없는 지하실에 말없이 그러나 항상 존재하는 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은 피로로 인해 마음이 방황하는 시간 동안 자신을 이 순간으로 이끈 역사의 이상한 순환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부모님은 일본의 점령을 피해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삶을 재건했는데 이제 그들의 아들이 압제자의 언어 지식을 사용하여 미국이 그 압제자와 전쟁을 벌이는 것을 돕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함께 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 즉 조상의 고향이기도 한 적국의 통신을 번역하는 2세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가족이 캘리포니아 사막의 수용소로 끌려가고 충성심이 그들이 봉사하는 정부에 의해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일본 장교들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천황과 그들의 문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가장 은밀한 통신이 적에게 읽히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문화적 가정과 암호화된 언급에 대한 의존이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그들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번역가들에 의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일에는 거의 사적인 듯한 느낌이 있었다. 기계적인 번역 과정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었다. 누군가의 사적인 통신을 읽고 그들의 의도와 두려움을 이해하며 그들의 말에서 어떤 병사든 가질 법한 의무와 명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똑같은 우려를 인식하는 것, 그것은 전쟁의 전선 너머로도 묘한 종류의 연결감을 만들어냈다. 김은 때때로 자신이 번역하는 일본 장교들의 메시지에 연민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의 말에서 그들 통제 밖의 힘에 휩쓸려 있다는 똑같은 느낌. 역사와 상황이 그렇게 요구했기에 끔찍한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인식하면서 말이다.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전투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했을 때 김은 여전히 진주만의 지하실에 남아 무선 통신을 감시하고 전투가 전개됨에 따라 일본 함대가 보내는 단편적인 메시지들을 번역하고 있었다. 그는 엔터프라이즈호와 요크타운호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태양을 등지고 곤두박질쳐 내려와 연료를 가득 채운 항공기들로 가판이 혼란스러운 일본 항공모함들을 기습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아카기, 카가, 소류가 불덩이로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불타는 배를 버리고 바다에서 죽어가는 일본 해군들의 혼란과 공포를 목격할 수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종이 위의 글자들 뿐이었다. 하루가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절박해지는 메시지들, 승리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기대에서 충격적인 재난 보고로 바뀌고 마침내 일본 함대가 항공모함 전력의 4분의 3과 수천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퇴각하면서 침묵 속으로 사그라들어 버리는 메시지들이었다. 도청된 메시지들은 마치 깨진 도자기 조각들처럼 맞춰져야 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전했다. 아카기가 불타고 있다는 메시지, 카가가 여러 발의 폭탄에 맞았다는 또 다른 메시지, 결코 오지 않는 공중 엄호를 요청하는 절박한 송신, 항공모함 부대 사령관 나구모 제독으로부터 아카기가 침몰하고 있어 기함을 순양함으로 옮긴다는 마지막 메시지. 각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나타냈다. 불타는 배의 갑판 아래 갇힌 사람들의 공포, 함대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지휘관들의 슬픔, 승리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 완전한 재앙이 되었음을 쓰라리게 인식하는 것. 미국 정보국에게 미드웨이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암호 해독과 번역이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김은 승리의 순간에도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에서 교훈을 얻어 암호와 통신 절차를 변경하고 무전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송할지에 대해
더 신중해질 것이었다. 정보전은 계속될 것이며 진화하고 끊임없는 적응과 혁신을 요구할 것이었다. 번역가들은 더 뛰어나고 더 빨라지며 일본군 통신 방식의 미묘한 변화에 더 잘 적응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승리의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미드웨이 이후 몇 달 동안 암호 해독 성공 이야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이 일본군 통신을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험할 정도로 폭로할 뻔한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면서 김은 미드웨이의 성공이 순전히 미국적인 성과, 즉 미국인의 독창성과 기술적 우월성의 승리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았다. 니세이 번역가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중요한 도청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인정도 없었으며 승리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인식도 없었다. 하이포키지 스테이션 HYPO와 다른 정보센터에서 일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1942년 중반에 이르러 혈통이 시민권보다 중요하고 얼굴 생김새가 인격의 내용보다 더 의미 있다고 결정한 정부에 의해 적성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 기나긴 전역 미드웨이 이후 김의 전쟁은 대중의 인정과는 거리가 먼 그림자 속에서 계속되었다. 1942년 말 그는 호주로 파견되어 서남 태평양에서 연합군의 공세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메가더 장군의 정보 참모진에 합류했다. 그의 업무는 도청된 무선 메시지를 번역하는 것에서 포로신문, 압수된 문서 번역, 그리고 일본 군사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다른 정보 장교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뉴기니와 필리핀에서 공격 부대와 함께 상륙하여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현장 신문을 수행했고, 때로는 일본군 포로들이 후방 신문 센터로 이송되기 전에 즉시 신문해야 하는 미군 장교들을 위해 통역했다. 그 일은 진주만의 안전한 지하실에서 일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험했다. 일본군은 거의 항복하지 않았고 포로로 잡힌 이들은 종종 부상당하고 탈수 상태이며 굶주린 상태였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정글에서 버티다가 포로가 된 것을 자신들이 믿도록 배운 모든 것에 대한 수치스러운 배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적대적이었고 말하기를 거부하며 신문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다른 이들은 포로가 된 충격으로 너무나 망가져서 겨우 온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포로들만이 이야기하려 했는데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낀 장교들에 대한 분노 또는 단순히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성스러운 성전이라고 들었던 전쟁이 패배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동기가 부여된 것이었다. 김은 일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는 현장 신문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군사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음식, 가족, 포로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존경을 표하고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포로의 고통을 인정했다. 그는 물과 담배를 제공하고 의료처치를 마련하며 미국인들이 일본 선전이 묘사했던 야만인들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유대감이 형성된 후에야 그는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 묻기 시작했는데 그때조차도 질문을 신중하게 구성하고 배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하며 대신 포로가 자신이나 동료를 욕되게 한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리화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소모적인 고된 일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죽음,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전투의 여파, 열대 더위 속 썩어가는 시체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닐 일들을 보았다. 항복 대신 자살을 택한 일본군 병사들, 자신들의 사상자에 분노한 미군들에게 구타당한 포로들, 스스로 문명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불러시어리는 그런 무심한 잔혹함, 그리고 항상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묘한 이중의식이 있었다. 일본인과 다른 아시아인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동료 병사들의 눈에는
완전히 미국인이 아니었고, 동시에 그 언어를 말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적군과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의식. 그러나 그가 수집한 정보는 가치가 있었고, 때로는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붙잡힌 일본군 병사는 사령부의 위치, 주둔군의 병력, 적의 사기 상태를 드러낼 수 있었다. 번역된 문서에는 전술 계획, 방어 진지를 보여주는 지도, 부대 목록 및 지휘관 이름이 포함될 수 있었다. 수백 건의 신문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압수된 자료를 통해 조각조각 축적된 이 정보는 미군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의 배치와 능력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작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뉴스 영상이나 회고록에서 결코 찬양받지 못할 화려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일본군을 태평양 전역에서 천천히 밀어붙인 고된 전역에 필수적이었다. 승리의 대가 1945년 8월 전쟁이 끝날 무렵, 김영국은 대위로 진급했으며 필리핀에서의 정보 업무로 은성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인정에는 쓰디쓴 아이러니가 따랐다. 전쟁 내내 그가 태평양에서 복무하는 동안 그의 부모님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반아시아적 편견 때문에 식료품점을 잃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쟁 중에 일본계와 한국계 사업주들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적성 외국인과 미국 시민, 일본인과 다른 아시아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 법률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고, 전쟁 기간 동안 국방 공장에서 일하며 겨우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낮은 임금으로 허드레시를 했다. 그들이 한국에서 이민 와서 추구했던 아메리칸 드림은 진주만 습격 이후의 외국인 혐오로 인한 공포 속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김은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그가 함께 일했던 많은 니세이 번역가들이 훨씬 더 나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도청된 메시지를 번역하고 포로를 신문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은 사막의 수용소에 갇혔고 집과 사업을 잃었으며 미국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하는 모욕을 당했다. 리처드 사카키다와 같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복무가 아무 의미 없으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고, 자신들이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태평양 정보전의 가장 깊은 아이러니였을 것이다. 즉, 그 전쟁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충성심을 거듭 증명해야 했으며, 미국 자체의 아시아계 인구가 제5열로 취급받는 상황에서도 아시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아시아 적을 물리친 사람들에 의해 상당 부분 승리했다는 점이다. 일본계 미국인들의 충성심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들을 억류했던 바로 그 정부가 동시에 가장 민감한 정보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의존했다. 니세이 병사들을 안보 위험으로 분류했던 바로 그 군대가 그들을 가장 비밀스러운 암호 해독 작전에 배정했다. 그 모순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전쟁 후에는 대부분 잊혀져 미국 승리의 영광스러운 서사 아래 묻혔다. 김은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번역가들이 이룬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정보전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다. 정부가 마침내 1988년 억류되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제공했을 때 그는 의회에서 증언했다.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전쟁 공헌을 인정하고 파시즘과의 싸움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 언어 능력, 그리고 자신과 니세이 번역가들처럼 종종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봉사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옹호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대중의 상상 속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대중은 영웅적인 전투, 적진을 돌격하는 용감한 병사들, 원자폭탄과 무조건 항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지하실 방에 앉아 도청된 무전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 포로를 신중하게 신문하는 번역가들의 이야기,
승리를 가능하게 한 정보의 느린 축적 과정. 이것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모호하며 인종과 충성심, 그리고 미국의 전시동원 핵심에 있는 모순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로 너무나 물들어 있었다. 언어의 메아리 노년에 전쟁이 즉각적인 기억에서 희미해진 한참 뒤에도 김은 가끔 진주만 지하 기지에서의 그 순간을 생각하곤 하였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함대로부터 오는 절박한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로챈 언어를 매개로 거대한 해전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던 그 순간 말이다. 그는 그 메시지들을 썼던 일본군 장교들, 자신들의 항공모함이 불타는 것을 보며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던 전투가 비참한 패배로 변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말을 읽는다는 묘한 친밀감, 그들의 파멸에 기여하면서도 그들의 두려움과 충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 경험에는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친구와 적, 미국인과 일본인, 승자와 패자라는 범주를 초월하는 무언가였다. 메시지는 일본어로 쓰였지만 그것들이 전달하는 감정, 두려움, 용기, 절박함, 희망, 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번역 작업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그 보편적인 인간성을 인식하는 것, 저기 어떤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가족과 두려움과 꿈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며 그들과 맞섰던 미군 병사들처럼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힘에 휩쓸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김이 자신의 전쟁 복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달하려 했던 바였다. 첩보전이 미국 기술이나 독창성의 어떤 추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점 말이다. 가족들이 수감되는 와중에도 충성스럽게 복무한 니세이 번역가들, 압제자의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그 압제자를 물리치는 데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들,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이해하려는 느리고 어려운 작업, 그리고 전쟁 중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해관계 속에서도 적을 캐리커처가 아닌 인간으로 보아야만 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 끊임없이 회상 속에서 다시 찾아오던 상징은 단순했다. 전쟁 중에 그가 번역했던 수많은 감청 메시지 중 하나를 나타내는 일본어 문자로 뒤덮인 얇은 닭종이 한 장이었다. 연약하고 일시적이었던 그 종이에는 전투의 흐름을 바꾸고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단축시켰던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도 담겨 있었다. 전쟁의 인간적인 대가, 전략과 전술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로는 결코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의 증거 말이다. 각 메시지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령을 수행하며 이미 누구의 통제도 벗어나 나선형으로 치닫는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대변했다. 김은 그 종이 중 하나를 보관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기밀로 유지된 원본 감청물은 아니었고 프레시디오 시절의 훈련 문서, 즉 새로운 번역가들에게 일본군 통신의 구조를 가르치는 데 사용된 샘플 메시지였다. 그것은 그의 서재에 액자에 넣어 걸려 있었고 그가 했던 일, 그것이 의미했던 바, 그리고 그것이 치른 대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을 본 방문객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었고 그는 번역해 주었다. 해군 부대의 위치를 보고하는 간단한 메시지, 정보기관이 매일 수천 번 가로채는 종류의 일상적인 통신이었다. 극적인 것도 보존하거나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김에게 그것은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용기와 희생뿐 아니라 이해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었다. 적을 물리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문화적, 언어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했다.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방에서 일하던 번역가들과 암호 해독가들은 이해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화와 언어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계승 한인 번역가가 미국인들이 일본군 작전 계획을 해독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개인적인 영웅주의나 극적인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의 끈기 있는 축적에 대한 이야기이고, 문화 번역이라는 느리고 어려운 작업에 대한 이야기이며, 적을 이해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전쟁의 한 형태라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영옥은 미드웨이 해전을 단독으로 승리하거나 일본 해군 암호를 해독하지 않았다. 그가 한 일은 원시적인 첩보와 실행 가능한 이해 사이, 가로챈 메시지와 군사 전략 사이, 그리고 이질적인 일본 군사 문화의 세계와 그것을 이해해야 했던 미국 장교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공헌,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복무한 수십 명의 다른 니세이와 한국계 미국인 번역가들의 공헌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이해할 수 없게 보였던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로챈 통신의 파편들, 부분적인 해독문, 그리고 불완전한 메시지들을 가져다가 지휘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첩보로 만들었다. 그들은 포로들을 신문하고 압수된 문서를 번역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술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적의 사고방식, 일본군이 어떻게 작전했는지를 형성한 문화적 가정과 군사적 교리까지 드러냈다. 이것은 화려한 일이 아니었다. 뉴스 영상이나 추모식으로 쉽게 포장될 수 있는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이었다. 번역가들이 없었다면 암호 해독가들의 승리는 기껏해야 부분적이었을 것이고, 가로챈 메시지는 부분적으로만 이해되었을 것이며, 첩보 그림은 불완전하고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다.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 성공적인 섬 건너뛰기 작전, 그리고 궁극적인 일본의 패배, 이 모든 것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단순히 화력과 용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작업에 달려 있었다.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문서들이 기밀 해제되고 역사가들이 태평양 첩보전의 이야기를 조합하기 시작하면서 김과 다른 번역가들이 달성했던 일부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었고, 훨씬 더 많은 것은 그 어떤 거대한 전쟁이든 생성하는 압도적인 양의 자료 속에 단순히 잊혀지거나 사라졌다. 니세이 번역가들은 1990년대에 마침내 그들의 공로로 의회 황금 메달을 수여받으며 인정받았다. 김 자신도 후년에 수많은 영예를 안았는데 여기에는 후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군 복무를 위한 길을 닦는 데 기여한 선구자로서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로부터 받은 인정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연계에 대해 양가 감정을 유지했으며 그의 봉사가 미국에 대해 전쟁이 드러낸 더 큰 이야기, 즉 미국의 이상과 모순, 정의와 불의를 모두 포용하는 능력, 그리고 완전히 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능력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불편해했다. 그는 상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기대되는 연설을 했지만 항상 같은 주제로 돌아오곤 했다. 진짜 이야기는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 상징하는 바, 소속감의 가능성, 그 소속감의 대가, 그리고 미국이 과연 보편적인 이상을 특정 편견과 완전히 화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해의 구조김의 공헌이 특히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언어적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는 식민 지배를 받고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억압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이것은 그에게 다른 미국인들은 거의 가지지 못했던 일본군 사고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다. 그는 제국의 심리, 제국주의적 확장이 문명화 임무로 정당화되는 방식, 다른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특징 짓는 우월감과 불안감의 복합적인 혼합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미국을 이해했다. 미국의 건국 신화와 열망, 평등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실패를 이해했다. W.E.B. 듀보이스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험, 즉 자기 자신을 자신의 눈과 자신을 타자로 보는 사회의 눈으로 동시에 보는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용어인 이 이중의식은 기미 번역가로서의 작업을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형성했다. 그는 일본군 통신을 단순히 언어적 텍스트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계층, 명예,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가정을 드러내는 문화적 문서로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메시지가 계급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할 때 불쾌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완곡어법을 사용할 때, 언어는 알되 문화를 모르는 미국인 번역가에게는 불투명할 문화적 참조를 할 때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순수한 언어적 기술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번역의 차원이었다. 교과서로 일본어를 배운 번역가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함해, 즉 특정 구절들이 지니는 문화적 무게를 놓칠 수 있었다. 김과 같은 사람, 즉 문화 사이를 오가며 성장했고 일찍이 단어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배웠으며 번역은 항상 해석이라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의미의 층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군 통신이 후퇴를 언급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흩어지다 또는 괴멸하다를 의미하는 다이산 튜이산 대신 문자적으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덴코 좌샹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완곡어법이 아니라 문화적 관행이었다. 일본군은 패배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혼돈이나 의지 박약을 암시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재앙적인 손실을 보고할 때도 언어는 체면을 지키고 통제와 목적이라는 허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재난을 구성해야 했다. 이러한 문화적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 번역가는 방향 전환이라는 언급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후퇴를 뜻하는 암호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실제 현장 상황을 오해할 수 있었다. 김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했다. 이민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는 언어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이 종종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은 단어뿐만 아니라 맥락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미를 읽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손님들이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논의할 때는 그에게 한국어로 말했고, 일본인 이웃과 이야기할 때는 일본어를 사용했으며 미국 관리들을 상대할 때는 강한 억양이 있는 영어로 전환했다. 그는 언어가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숨길 수 있는 도구이며 진정으로 유창하다는 것은 문법과 어휘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지배하는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다. 중개자의 고독, 하지만 여러 문화 사이를 오가는 이 능력,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이 역량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김은 그 자신이 어떤 한 집단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 특히 전쟁 초기에 그에게는 적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미국 군복을 입은 아시아인의 얼굴, 언제나 충성심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신문한 일본 포로들에게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에 대한 혈통적 충성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에 맞서 백인 미국인들의 편에 선 아시아인으로 비쳤습니다. 한국인 사회에서는 때때로 그가 미군에 복무함으로써 자신의 뿌리를 배신하고 너무 미국화되어 일본이 한국에 가했던 고통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중간에 놓여 있고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 감각은 많은 2세 번역가들이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는 미국 시민이었지만 그들의 뛰어난 기술 자체가 그들을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든 바로 그 언어적, 문화적 지식이 그들을 이방인으로,
잠재적으로 불충한 존재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복무를 거부하면 비애국자로 낙인 찍혔고, 복무를 하면 그들의 공헌은 축소되거나 무시당했으며 그들의 충성심은 끊임없이 의심받았습니다. 김은 이 문제에 대해 일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대처했습니다. 정체성의 정치학보다는 번역과 통역의 기술적 난관에서 의미를 찾았죠. 그는 어떤 의미에서 전문적인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문화들 사이에 서서 그 이해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조차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해내는 데에는 일정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그가 제공하는 정보가 전쟁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고독감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그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양측으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온전히 미국인도 온전히 아시아인도 아닌 그 무엇, 즉 번역가, 통역가, 언어와 문화 사이의 공간에 사는 존재가 되기를 요구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닌 경계의 공간에 속한 번역가라는 이 실존적 위치는 김의 후기 성찰에서 더 넓은 아시아계 미국인 경험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번역 속에서 사는 것, 끊임없이 다른 문화적 코드 사이를 오가는 것, 항상 한 문화를 다른 문화에 설명하는 것, 시민권이나 출생지나 충성심과 관계없이 영원히 이방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했던 일, 일본어를 영어로 바꾸고 단순히 단어만이 아니라 의미를, 정보만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전달하려 애썼던 그 시간들. 이것은 그가 깨닫기에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이 매일 했던 일의 한 형태였습니다. 아시아적 특징을 본질적으로 이방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끊임없는 문화 번역 작업이었죠. 삶과 죽음의 수학 김과 다른 번역가들이 제공한 정보는 전쟁 수행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가들은 일본 암호 해독과 가로챈 통신문의 효과적인 번역이 태평양 전쟁을 최소 1년, 어쩌면 2년까지 단축시켰다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수만 명의 미국인 생명을 구했고, 어쩌면 계속된 전투와 본토 침공 계획으로 희생될 뻔했던 수십만 명의 일본인 생명을 구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전쟁을 끝낸 원자폭탄 그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이 침공이나 저항을 계속할 수 있다는 환상을 산산조각 낼 만큼 심오한 충격 없이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에 부분적으로 기반하여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에게는 이처럼 구원된 생명과 잃어버린 생명의 계산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예리하게 자신이 제공한 모든 정보 조각, 번역한 모든 메시지, 신문한 모든 포로가 더 효율적으로 살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기여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보는 번역가들로부터 정보, 장교들에게 그리고 폭격과 상륙작전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흘러갔고 그 사슬의 끝에는 타라와 해변에서 파도에 쓰러져 죽거나 필리핀 상공에서 항공기 안에서 불타 죽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통신문의 일본 군인과 선원들, 그가 번역했던 그들의 말, 그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들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었으며 그들의 위치와 계획에 대해 그가 제공한 지식은 그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덕적 부담은 그가 전쟁 내내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짊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적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보고 아드레날린과 공포의 순간에 죽이거나 죽임을 당했던 전투병들과 달리 김의 전쟁은 지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언어와 종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훈련에서만 총을 발사했으며 죽어가는 일본 병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상기계의 일부였고 정보를 죽음으로 바꾸는 이 시스템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것이 필요했고 정당한 대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비용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가 행한 일의 도덕적 복잡성을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신문했던 포로들과 관련하여 이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일본군이 파괴된 군사작전으로 직접 이어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 포로가 자신의 부대가 특정 위치로 철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을 수 있고, 그 정보는 지휘계통을 따라 전달되었으며 일주일 후 미국 포병이 그 위치를 포격하여 그 포로의 전우들, 어쩌면 친구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김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의 구체적인 결과를 결코 알 수 없었고, 신문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추적할 수 없었지만 그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이 그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역가의 짐의 일부였습니다. 양측을 충분히 이해하여 소통을 촉진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적의 패배에 기여하면서도 적의 인간성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감정적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김은 그것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느꼈습니다. 초기 아드레날린과 긴급함은 탈진과 도덕적 피로로 바뀌고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새로움은 정보 처리, 인간의 통신을 전술적 정보로 전환하는 조직화된 폭력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아무리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톱니바퀴가 되는 지루한 일상으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후에 침묵 전쟁이 끝나고 일본 정부가 항복 조건을 수락하며 메가더가 도쿄만 미주리함 갑판에 서서 항복을 받을 때 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닐라에 있었고 일본군 본부에서 온 문서를 처리하며 패배한 제국의 관료적 잔해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서류 작업으로, 군 조직의 느린 해체로, 항복 명령과 점령 지시의 번역으로 끝났습니다. 서사적인 전투나 영웅적인 희생 대신 각서와 행정 지시의 형태로 온 이 종말은 맥이 빠지고 심지어 진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은 1946년 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육군 대위로 전역했으며 그의 복무를 증명하는 훈장들과 함께 민간에서 뚜렷한 활용처가 없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시에 일본군 통신문을 해독하는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군 작전 및 육군 조직의 특정 어휘에 훈련된 번역가가 누가 필요했을까요? 전쟁은 그의 기술을 가치 있고 심지어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지만 평화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그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군은 빠르게 축소되었고 정보 조직은 해체되거나 대폭 축소되었으며 점령군이 일본을 장악하고 영어가 행정 언어가 되면서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쳤고 나중에는 일본이 미국의 지도로 경제를 재건할 때 일본과 거래하는 회사들의 번역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일이었고 더 온건했으며 그의 전시 복무를 특징지었던 긴급함과 중압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자녀를 가졌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이민자의 아들이 교육과 노력을 통해 안정과 존경을 얻어낸 미국 꿈을 이룬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부는 언제나 진주만 지하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챈 메시지를 읽고 남자들이 살고 죽는 것을 말들을 통해 지켜보며 그의 존재가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있었다는 지식을 품고 말입니다. 그의 공헌에 대한 침묵보다는 그 공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침묵이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공식 역사들은 정보를 언급할 때 미드웨이 해전, 일본 암호 해독, 일본군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 가로채기, 통신문 등 극적인 순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해독된 암호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고
단편적인 해독문을 실행 가능한 정보로 바꾼 번역가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복무를 둘러싼 충성심과 소속감에 대한 복잡한 문제, 즉 적성 외국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정보작전에서 일했다는 역설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워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많은 정보 작업을 기밀로 분류했고 일본 암호가 해독되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였으며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후에 기밀 해제가 된 후에도 드러난 이야기는 암호가 밝혀낸 것을 이해시킨 번역가들보다는 암호를 해독한 암호 해독가들, 수학자들과 암호 분석가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더 편안한 서사였습니다. 승리가 아시아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미국인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즉 사회의 시선에서 완전히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집되었던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더 복잡한 현실보다는 미국의 기술적, 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정산김은 아시아계 미국인 번역가들이 성취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이 국가적 수치심의 원인이 되어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가족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도 군 정보기관에서 복무했던 2세들에게 마침내 어느 정도의 관심이 기울여졌습니다. 책들이 쓰여지고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었으며 훈장들이 수여되었습니다. 김 자신도 여러 차례 인터뷰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역사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산의 불완전성에 대해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국가는 강제 수용에 대해 사과했고 그것이 심각한 불의였음을 인정했지만 그 불의의 핵심에 있는 모순에는 결코 완전히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계 미국인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옥되는 동안에도 군은 가장 민감한 정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계 미국인들이 본질적으로 불충하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정부가 동시에 전투의 결과, 함선의 생존,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그들에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미국 인종차별의 불편한 진실을, 즉 편견이 정책과 실행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사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이 억류된 것은 실제 불충성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기관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대중의 압력, 정치적 편의주의, 그리고 일본 국민과 일본계 미국인, 적과 그 적의 혈통을 우연히 공유하는 미국 시민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종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억류는 안보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으며 전쟁 히스테리와 오래 지속된 반아시아 편견의 헌법적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의 충성심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면 번역가들과 제442연대 전투단의 활약이 명백히 보여주었듯이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해, 그리고 국가가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칙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김은 이 질문들에 대한 쉬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불가능한 선택을 만들어내고 국가 비상사태 시 시민의 자유는 항상 취약하며 두려움과 편견은 이성과 정의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러한 실패들이 인정되어야 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봉사 이야기가 단순한 애국주의 승리 서사로 미화되지 않고 온전한 복잡성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유의 언어 결국 김이 깨달은 것은 그의 전시 복무가 군사 정보 이상, 일본 통신 번역이나 포로 신문 이상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혈통이 아니라 공유된 이상에 대한 헌신으로
국가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조차 국가에 봉사하려는 의지로,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현실보다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미국의 비전에 대한 믿음으로 미국인의 정체성이 정의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번역가들은 단지 일본군의 작전 계획을 해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했으며, 그들의 봉사를 통해 미국인의 정체성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고 충성심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헌신의 문제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서재에 걸려있던 일본 문자가 적힌 그 얇은 쌀 종이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번역가들이 구축한 문화 간의 다리, 차이점을 넘어선 이해가 가능하다는 증거, 언어 장벽이 극복될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생사가 걸린 전쟁 중에도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가 번역했던 메시지들은 미국인을 야만적인 적, 일본 문명과 천황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던 사람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선전을 넘어 그 안에 있는 인간을 보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남기를 바랐고 대부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었던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번역 작업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공감의 행위였습니다. 적에 대한 동정이나 그들의 대의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가정이 그들의 인식을 형성하는지, 어떤 문화적, 언어적 구조가 그들이 소통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근본적인 공감적 행위였습니다. 이 공감은 김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일본군을 격파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도덕적으로 더 무겁게 만들었으며, 그가 적을 단순히 악하거나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가 읽었던 메시지의 일본 장교들은 그가 자신의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었듯이 그들 또한 그들의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었고, 괴물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의해 명예와 위계를 중시하는 문화에 의해,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정치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김이 자신의 복무를 후회하거나 전쟁이 필요했는지 의문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의 패배가 필수적이었고 대동아공영권은 중단되어야 할 잔혹한 제국주의 프로젝트였으며, 일본이 중국과 한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가한 고통이 실제적이고 끔찍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것은 승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덜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측면에서의 인명 손실에 대한 인식을 띠게 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메시지들은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 비극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아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대의를 위해 죽으러 보내진 젊은이들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말은 더 많은 이들이 죽도록 하는 도구가 된 도청 기록에 담겼습니다. 이해의 유산 2005년 86세의 나이로 김영옥 대령이 사망했을 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부고 기사에는 그의 군 복무, 훈장, 그리고 일본군 암호 해독에 기여한 역할이 언급되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아우르며 아시아인을 시민권에서 배제했던 나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의회에 선출하고 고위직에 임명하는 나라로 미국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한 삶을 요약한 짧은 기사 몇 단락에 불과했습니다. 그 부고는 그의 경험의 복잡성, 그가 짊어졌던 도덕적 무게, 그리고 그의 전시 복무가 다인종 민주주의에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의 이해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서류들을 대학 기록 보관소에 기증했으며, 그곳에서 그 서류들은 아시아계 미국인 군 복무를 기록하는 자료들의 늘어나는 컬렉션에 합류했습니다. 태평양 정보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그의 인터뷰와 서류를 유용하게 사용했고,
그들의 연구에 인용했으며 그의 이야기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전쟁 노력에 기여한 사례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었고 전문적인 역사서에 묻혀 있었으며 주요 전투와 유명 장군들은 알지만 지하방에서 일하는 번역가들, 문화와 언어 사이의 간극을 메운 사람들, 필수적이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던 조용한 영웅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무명은 적절했을 것입니다. 김은 대중의 인정을 추구한 적이 없었고 그의 복무가 somehow 특별하다는 생각에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했고 자신의 기여는 거대한 집단적 노력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그를 칭찬하기 위해 특별히 지목하는 것은 더 큰 요점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영웅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시민들의 재능과 경험의 전 범위를 활용할 때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의 원천임을 인식할 때 그리고 혈통이나 얼굴 모양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봉사하도록 허용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중에 아시아계 미국인 인정에 대한 옹호를 통해 역사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번역가들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는 그의 조용한 주장을 통해 가르치려고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즉소 미국의 힘은 인종적 동질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 다양한 언어,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합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역가들이 귀중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전형적인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다수 인구가 소유하지 않은 문화적 지식과 언어적 기술을 가져왔기 때문이고 그들이 여러 언어로 생각하고 다양한 문화적 틀 사이를 오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명의 한국인 번역가가 미국인들이 일본군의 작전 계획을 해독하도록 도운 이야기는 가장 넓은 의미의 번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 간을 오가는 작업,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등가물을 찾아내는 작업,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차이점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무력뿐만 아니라 이해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며 적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끈기 있는 작업을 통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자체에 관한 이야기이며 국가의 건국 이념을 살아있는 현실로 번역하는 지속적인 작업,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작업, 시민권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임을 실현하는 작업,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적 실험이 보편적 열망과 특정한 실패들 사이에 끊임없는 번역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액자 속에서 연약하고 누렇게 변색된 일본 문자가 적힌 그 얇은 쌀종이는 그 작업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계를 넘나든 단어들, 문화를 연결한 의미들, 그리고 승리의 의미를 복잡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능하게 한 이해의 상징입니다. 결국 김이 했던 일, 모든 번역가들이 했던 일은 언어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적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을 물리치는 첫걸음이라는 것, 그리고 일단 성취된 이 이해는 결코 완전히 포기될 수 없으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고 선과 악의 단순한 서사로는 담을 수 없는 더 복잡한 진실의 전달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김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가 제공한 정보뿐만 아니라 적의 계획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통해 승리한 전투뿐만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이상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언어 간, 문화 간, 현재의 미국과 미래의 미국 간의 번역이 결과가 불확실하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을 때조차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것의 본보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서재에 걸려있는 일본 문자가 적힌 그 종이 한 장은
수십 년에 걸쳐 충분히 면밀히 보려 하는 사람. 단어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역사, 그것이 영향을 미친 삶, 그것이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세상까지 읽으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란스러웠던 시대에 대한 조용한 기념비이며 역사는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며 모두가 아는 영웅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 보관소에만 등장하는 번역가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의 기여는 점령된 영토나 살해된 적의 수가 아니라 전달된 의미, 달성된 이해, 전쟁 중인 세계들 사이에 구축된 다리로 측정됩니다.